자, 3월 4주차 교재에 노계가부터 먼저 한번 보죠. 자, 요 가사야. 이렇게 가사고. 자, 한정적이란 게 뭐야? 우리 보통 이러면 쓰잖아. 강호 한정. 요 표현을 많이 쓰지. 요 한정이, 요 한자가 한가을 한자야. 한가한 정서잖아. 그치? 자연에서의 한가한 정서를 강호 한정이라 부르지. 그럼 한정적이란 말은 한가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고, 연구는 뭐야? 군자가 임금군자지.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야. 충신, 그럼 연군적이라는 것은 좀 파생돼서 나오는 게 뭐야? 충신, 연주지사, 연군지사라고 해도 돼. 충성스러운 신하가 신하의 주인 누구야? 임금이잖아. 임금을 그리워하는 이야기. 자, 주제는 자연에서 즐기는 삶의 흥취와 즐거움이지. 즐거움과 자연 친화네. 그리고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생각.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것. 이거 임금에 대한 걱정이고 임금에 대한 충성이 되는 거지. 자, 전체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고, 늙은 몸이 되어 평생 소원이던 산수를, 산하고 물이야. 자연, 찾아드는 감회, 느끼는 감정이야. 즐거움. 자연을 즐기는 삶의 흥취와 우국일념을 잊지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 강호 생활과 더불어 늙을 줄 모르는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즐거운 삶이지. 안빈낙도의 삶. 자, 특징,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색채 이미지는 색채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색채어 사용 안 하고, 특정 색이 연상되는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지. 화자 자신의 풍류와 노는 거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풍류는 임금을 걱정하는 연군지정. 이렇게 본문 한번 보자. 해설 한번 보고 가자. 자, 이 작품은 박일로가 72세 때 쓴 것으로 박일로가 남긴 7편의 가사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은거지인 노계 지명이야. 아름다운 경치와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자연에 몰입하는 주관적인 마음을 읊은 것이 중심을 이룬다. 아울러 임진왜란을 직접 체험한, 이 박일로 하면은 자주 나오는 게 선상탄, 배 위에서의 한탄이야.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직접 겪으신 분이고, 성산탄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한 7년 뒤에 지은 가사. 그리고 누항사, 이분이 장군이야, 수군이야, 수군. 배 위에 탔으니까. 수군의 장군인데, 이순신 부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물을 나름 겸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문학 작품이 엄청 많아. 실제로 많이 나오고, 기출에도, 교과서에도. 아울러 임진왜란을 직접 체험한 작가의 평화에 대한 염원도 절실하게 담겨있다. 작품의 서두는 늙은 몸이 되어 평생 소원이던 산수를 찾아드는 감회로 시작한다. 이어서 노계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고 그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강호 자연에 묻혀 태평 생활을 누리는 모든 것이 성은, 다른 말 군은 임금의 은혜야. 요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고, 우리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잖아. 임금의 은혜로 해석해야 돼. 성은 때문이라는 것과 우국일념, 나라를 걱정하는 오로지 한 마음, 하나의 생각을 잊지 않겠다는 충성스러움의 정서도 덧붙이고 있다. 자, 본문을 한번 가서 보자. 페이지 어디 갔어? 앞부분 2페이지 쭉 가서 1페이지부터.
자, 지팡이 짚고 바람 쐬며 좌우를 둘러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자, 뭐 내고. 자,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하늘이 물에 비춰 반사된 거야. 이게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어. 칠성사이다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 백두산 천지에서 찍은 거야. 광고가. 그래서 어느 것이 하늘이고 어느 것이 땅이라고 했나? 어느 것이 하늘이고 어느 것이 물인가 이런 표현 나온단 말이야. 물이 너무 깨끗해서 반사돼서 하늘인지 물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야. 알겠지?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 빛이 되었거든. 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 모르네. 바위 위 판꽃은 수놓은 병풍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병풍이라는 거는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나 옛날에는 일상생활에서도 병풍 펴놓잖아. 그치? 병풍은 또 뭐야? 풀을 놓았다는 건 뭐냐면은 실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그림 같다는 말이야. 우리가 경치 보니 너무 아름다워. 그럼 뭐라고 표현해? 와, 그림 같다잖아. 여기는 결국 이야기하는 게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야. 병풍으로 비유를 한 게. 바위 위 산에 있는 꽃들은 수놓은 병풍이 되었고, 병풍 같고, 시냇가 버들은 초록 장막이 되었는데, 장막은 요런 거야. 커튼 같은 거, 이런 거. 알겠지? 장막. 초록색으로.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허자야 거느리고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 잘 즐기리라 이거야. 하고 아이 불러 하는 말이 이 깊은 산속에서 해산물을 내가 보겠느냐. 살찐 고사리 향기로운 당귀 돼지고기 사슴고기 섞어서 크나큰 바구니에 흡족히 담아두고 붕어 회에다 물고기 이름 꽝 섞어 먹음직하게 구워지거든. 술동이에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 잔 또 한 잔 취하도록 먹은 후에 복숭아꽃 붉은 비 되어, 진짜 비가 아니지, 복숭아꽃이 막 떨어지는 게 비처럼 떨어진다는 거야. 붉은 비 되어 취한 얼굴에 뿌리는데 낚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무예씨 때 사람인가 갈천시 때 백성인가 태평성대 동그라미. 자, 비유한 거야. 무예씨, 갈천시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요임금, 순임금 이야기하는데 태평성대에 다른 비유를 쓴 거야, 그치? 자,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노라. 들어가서 이 힘이 누구 힘인가? 자문이란 건 뭐야?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것이 성은이 아니신가? 자답하고 있네. 그치? 이 힘이란 건 뭐야? 내가 지금 자연에서 한가롭게 즐기고 있는 이 힘을 말하는 거야. 그치? 자,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 잊을까? 강호에 물러난들, 강호로 내가 물러났다는 거야. 벼슬 안 하고, 벼슬 하다가 자연으로 갔어. 근데 임금 걱정이야. 내가 여기 온다고 내가 있겠느냐.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극성이 이것도 유일한 존재야. 달, 해 이런 것도 임금 상징하잖아. 북극성도 임금을 상징해요. 또 동시에 북쪽이라는 것도 수도를 상징해. 서울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치? 북극성 바라보고 임금 있는 데를 바라보고 이 말이야. 남 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노라. 임금 걱정하는 거야. 나라 걱정해서 눈물을 흘려. 평생에 품은 뜻을 빕니다. 하느님이시여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만년의 세월을 길이길이 잘 살아라 이거지. 태평한 세상에 3대 1월 비추소서. 영원 무궁토록
전란을, 전쟁의 난을 없애소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밭 갈고 샘 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평화로운데 이제 농사 잘 지으면서 잘. 이 몸은 강산풍월에 강과 산과 바람과 달에 이거는 뭐야? 자연이지. 강호에 늙을 줄을 모르도다. 즐겁게 있다고. 알겠지? 됐고, 무해씨 갈천씨는 왕으로 보면 돼. 여기 나와 있네. 전설의 제왕, 무해씨, 갈천씨. 됐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 다 한번 보자. 또 문제를 쌤이 다음 주에 쭉 전체로 줄게, 요거. 근데 쌤이 애매한 건 이게 과연 시험 이러다가 안 낼까 싶어가지고 범위가 앞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뽑아줄게. 전체적으로 교과서 우선순위로 하고. 자, 매일 죽는 사람 이것도 한번 보자. 이건 좀 길지. 자, 현대소설이야. 그리고 반성적 의지적 삶에 대한 의지. 자, 관찰자 시점. 그의 전환된 생각을 통해 삶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다. 자, 이 작품은 죽는 연기를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역 전문 배우의 삶을 통해 삶과 죽음이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죽는 배역을 맡아 300원을 벌지만 이것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촬영장에 나가 죽는 연기를 하며 피곤한 상황에서도 야간 촬영을 나간다. 이렇게 죽음의 연기를 할수록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실제 죽음의 그림자다. 돈도 얼마 못 벌고 과로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삶은 죽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떠올리며 삶에 대한 의지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삶에 대한 의지라고. 반대되는 상황에서 의. 알겠지? 봐봐, 주제가 삶에 대한 의지면은 배경은 그 반대로 깔아줘야지. 그 의지가 더 돋보이잖아. 보자. 조금 빨리 읽을게. 자, 앞부분 줄거리 내용 보면은 단역 전문 배우인 그는 자, 이름 안 나와. 알겠지? 요런 거 뭐라고? 왜 나와 있네. 익명성. 요런 거. 현대소설 작품 뭐 이런 거 많아. 그치? 이름 안 나오고, 뭐, 김씨, 최씨, 뭐 운반인, 이런 것도 안 나오고, 희곡이나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야. 현대사회의 익명성을 강조한다는 거지. 익명성이 뭐야? 이름을 숨긴 거야. 익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개인의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가치라거나 이거를 경시, 가볍게 본다는 것도 돼야겠지.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면에서 알겠지. 자, 그는 일요일에도 촬영장에 나가 주인공인 신장균에 맞서는 악역 고독성의 졸개 역할을 맡아 촬영장 마지막 장면을 기다린다. 그리하여 마지막 대회전 오늘의 주인공인 신장균과 나쁜 놈 주인공이지. 나쁜 놈 주인공. 고독성의 최후의 결판을 위해 장소가 어느 이름을 알 수 없는 왕릉으로 옮겨졌을 때 가을 햇빛은 이미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그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다. 촬영한다고 힘들어, 단역이라도. 어느 임금의 능인지 알 수 없으되 그 거대한 규모의 무덤 앞에서는 그 임금의 생전의 위용을 말해주는 번듯하고 널따란 잔디밭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잔디밭에 이제 한여름의 푸름을 잃고 시들어져 누런 빛을 띠고 있었다. 자, 이거 챙겨보자. 한여름의 푸름을 잃었대. 시들어졌다는 건 뭐야? 풀도 죽었다는 거야, 그치? 시들었다고. 생명력이 없는 모습, 그의 죽음. 자, 가을 햇빛은 그리고 그 빛을 서서히 걷어들임으로써 잔디의 누런 빛이 회갈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해가 지니까 점점 흑백이 되는 거야. 그는 수십 명의 다른 포졸들과 함께 신장균을 세겹으로 호위하고 있었다. 고독성은 뒷전에서 독점만 하고 있을 뿐 아직 앞에 나서지 않고 있었고 포졸들은 신장균과 근접한 순서로 한꺼번에 서너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번쩍할지는 하는지 알 수 없는 신경균의 검의 빛과 제 주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화려하고도 날카로운 곡선을 그려 의상 아닌 넉마를 걸친 넉마라는 건 뭐냐면은 가마니 같은 거 뭔지 알겠지? 지프로 만든 그런 넉마야겠지. 넉마를 걸친 한 목숨당 300원짜리 퍼즐들 알바비로 300원 주는 거야. 을 풀베듯 베어나갔다. 그는 맷 뒷열의 싸움의 중심을 향해 다가들고 있었으므로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으나 거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왜 이미 배역의 스토리에 시나리오에 정해져 있으니까. 배가 등과 달라붙어서 제 주인의 무능함을 수군거리고 있었고 언제부터인지 옆구리가 뜨끔뜨끔 결리기 시작했다. 이건 실제야, 배역이 아니라. 늑막염이 재발하려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 차례가 왔다. 그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온몸을 신장균의 칼을 내맡기기 위하여 들어놓은 채 달려들었다. 신장균의 칼이 번쩍 했다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그는 왼쪽 옆구리에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배는 신용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신장균이 실수했음에 틀림없다. 진검이 아니라 나무를 깎아 만든 칼에다 은색 분이야 가루를 바른 것이었으므로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대수롭지 않을 것이나 옆구리로부터 가슴까지 저려드는 듯한 통증은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촬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는 참아야 했다. 먼저 쓰러진 포졸들의 시체 위에 덧걸쳐 엎드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아프다고 막 일어나고 이러면 촬영하는 거 꽉 나니까. 그러자 동통은 더욱 무겁게 저려드는 듯했다. 촬영은 아무 일 없이 없다는 듯 계속되었다. 마침내 신장균과 고독성의 최후의 결전이 일어난 모양으로 이제 두 사람의 고함 소리와 나무칼 부딪히는 소리만이 단조롭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촬영기에 저 타르르하고 가냘픈한 둔탁한 음향과 함께. 그리고 그는 자기 목구멍에서 차츰 죽는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체크해봐. 실제로 죽는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병 걸렸어. 무언가 심하게 썩는 듯한 냄새와 썩고 있는 물체가 발산하는 열기가 목구멍 안에서 느껴진다고 느꼈다. 어디선가 300년 전에 포졸이 낯선 듯도 하고 낯익은 듯도 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 자네도 별 수 없이 죽어 자빠졌군. 보게, 임금도 죽고 말았거든 하고. 근데 하마터면 벌떡 일어날 뻔했지나 환청이 들린 거예요, 거의. 그러지 못했다. 우선 그의 의식 속에서 아내의 희뿌연 시선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돈 벌어야지. 고 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일어날 기운조차 없을 지경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최 씨가 오늘의 첫 번째 300원을 쥐어주면서 그의 창백한 얼굴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야간 촬영 있는데 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미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없게 된 지경이었다. 너무 아파가지고. 자,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겨를도 없이 그리하여 최 씨가 그의 손에 오늘의 두 번째 300원을 쥐어준 것은 밤 11시가 넘는 시간이었다. 그 두 번째 배역을 또 한 거야, 야간 촬영을. 생계 때문에. 주연 배우가 무슨 까닭에선지 나오지 않았으므로 빵꾸냈지. 보통이면 밤을 꼬박 새워야 할 일이 일찍 끝난 셈이다. 그러나 그는 그때 바로 눈앞에 사물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리멍텅한 의식 속에 있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단지 자기는 지금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타고 앉아있다는 사실과 그 버스가 아직 아마 막차라는 사실, 밤늦어서, 그리고 몇몇 승객의 피곤한 얼굴과 졸고 앉아있는 차장의 가여운 모습, 차장은 옛날이야. 이거 뭐냐면 운전사가 아니라 버스 안에서 돈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 차장이 알겠지. 시대 배경이 좀 현대기는 한데, 현대 소설이긴 한데 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보면 돼. 이 먼 풍경처럼 막막에 비쳐들고 있다는 흐릿한 의식뿐. 그리고 참 자기의 주머니는 지금 차장에게 10원을 지불하고 남은 일금 590원이 들어있다는 사실.
버스비가 10원인 시절이야. 언제야? 엄청 옛날이야. 한 6, 70년대 되겠네. 이 사실은 하늘에서 별을 따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한번 나란히 서보고 싶을 정도의 굉장한 재수라기보다 행운이라는 점. 그는 단지 아직 죽지 않은 근육과 뼈의 무게만으로 그렇게 딸리는 버스에 앉아 있었다. 몇몇 승객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도 느꼈으나 그것도 분명치는 않았다.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으나 그거 역시 아파서 그런 거야. 분명치가 않았다. 그러한 그의 의식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버스가 종점에 닿아 그가 막 오른발로 땅을 내디려는 순간이었다. 선뜻 했다. 그의 오른발은 맨발이었던 것이다. 신발이 없어.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냉습한, 차갑고 습한 어떤 줄기 같은 것이 다리를 통해 전신으로 쭉 끼쳐 올라왔다. 그리고 그것은 머리끝에 차가운 분열을 일으켰다. 머릿속이 물벼락을 맞은 듯 지규법이네. 선명해졌으나 구두가 어느 사이에 달아나 버렸는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다만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고 지금 그 다리는 차고 습기를 낀 죽음의 외곽을 딛고 있다는 생각만이 선명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오른쪽 다리가 경직이라도 일으킨 듯 뻣뻣하고 불편했으나 그는 안간힘을 써서 걸었다. 집에 가야 되니까. 골목의 가게들은 아직도 불을 켜놓은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전송하기 위한 장례의 불빛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자기 느낌에는 이렇게 가면서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야, 왠지.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상황도 자기는 스스로도 모르겠고. 어느 나라에서는 맨발은 바로 입관 직전에 사자를 뜻한다 했던가. 죽는 사람. 자, 그는 생각했다. 하긴 어디 나만 죽는 것이겠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커다란 소멸의 흐름 속에 던져진 채 있다. 다 죽는다. 시간까지도. 누구나 매일매일 조금씩은 죽어가면서 살고 있다. 어린아이들조차 그러하다.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태아도 이를테면 죽음의 싹이다. 결국은 나중에 죽을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내는 죽음을 베고 있고 그것을 키우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다시 옆구리가 뜨끔뜨끔 결리기 시작했다. 늑막염이 재발하려나 하고 막연히 생각하며 그는 구두가 신겨졌지 않은 오른쪽 다리발과 신겨져 있는 발을 부자연스럽게 번갈아 움직이며 계속 걸었다. 마치 죽음의 발과, 그럼 이거 체크해놔. 죽음의 발에 비유된 거는 신발 안 신은 발이야. 오른쪽 발. 반대의 경우는 삶의 발로 비유되고 있는 거야. 마치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 전설 속에 있을 법한 이상한 그림자처럼. 그러다가 그는 자기의 왼쪽 발에는 아직 구두가 신겨져 있다는 깨달음을 만났다. 이거 뭐야? 계속 지금 죽음 생각하고 있었잖아. 근데 어느 순간 왼쪽에 신발이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그는 놀랐다. 나는 아직 한쪽은 신고 있구나. 뭐야? 내가 아직 삶의 희망이 있구나. 하는 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깨달음을 그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떤 신선한 감명으로 떨게까지 했다. 아, 나의 또 하나의 발은 아직 살아 있었구나. 이 발은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하구나. 신발 신고 있으니까 이거 튼튼하구나. 마치 큰 바위가도 가꾼 아내의 둥근 배가 머리에 떠올랐다. 이게 그녀 뱃속에 태아가 하고 있을 몸짓이 상상돼 왔다. 그래, 그건 죽음의 싹이 아니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아내에게 지금 단백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다. 주머니에는 지금 일금 돈 590원이 들어있다. 그래, 쇠고기 한 근을 사자. 식육점의 문이 닫기 전에 저 앞에 펄펄한 소를 때려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고기를 팔고 있을 듯한 식육점의 불그레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그가 여기 뭐야? 또 내면 심리를 이야기하는 관찰자 시점이야, 그렇지? 근데 외부 관찰이잖아. 3인칭이야, 이겠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거 분석 잘못했네. 관찰자 시점이 아니야.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내면 심리 계속 이야기했잖아. 그치? 내면 심리 계속 이야기해서 주인공의 내면 자기 심리를 계속 이야기해서 이건 작품 바깥에 있던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네. 분석 뒤에 분석 잘못해. 관찰자 시점이 드러난다 하면 안 돼, 이거. 자, 됐고. 자연과 문헌. 요거까지 할 수 있어요. 수필. 이것도 빨리 한번 보자. 자연과 문헌. 자, 말 그대로 교술관례인 수필이고,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겠네. 비판적이고 주제는 자연에 대한 문헌이라는 건 뭐야? 글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문헌은 인간의 때 묻은 내력과 상관없이 자연을 감상해야 하는 시인들. 이 말은 뭐냐? 자연에 대한 문헌이라는 거는 자연을 글로 표현해 놓은 거야. 근데 시가 아니라, 문학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산이 있어. 그걸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잖아. 사람이 정한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있는 자체로서의 순수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내가 그걸 얻어가야 된단 말이지. 이게 시인이 하는 거잖아. 뭔지 알겠지? 자연으로서 문헌이나 인간의 때 묻은 내력, 상상력, 생각과 상관없이 자연을 감상해야 하는 시인들. 자, 단정적인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다. 자, 해봐요. 한번 보자. 이 글은 이태준이 1941년 발표한 수필집에 수록된 수필이다. 당시 예술가들이 문헌이나 기록 등 부차적인 것에 얽매여 자연이 지닌 생명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있는 그대로 우리 왜 이런 독서 지문이나 다른 문학 작품들 이런 거 소재로 한 번씩 나오잖아. 그렇지? 인간이 언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언어에 이 사고가 제한적으로 귀속돼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비판하고 있는 수필이지. 자,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순수하게 못하면서 고유한 직관을 통해 자연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가의 본분임을 역설하고 있다. 오케이. 안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목이 가가지고, 말을 못해. 자, 요거는 다음 시간 같이 한번 보고, 요 뒤에 문제들을 쌤이, 다음 주에 쭉 전체적으로 줄게, 알겠지? 이번 숙제는 오늘 나간 교재에서 이미 요 자습서 쭉 해놨으니까, 요것도 은근 다 써보고, 좀 적으면서 외우려면 시간 좀 걸릴 수 있어. 알겠지?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나가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알려주고, 그리고 추가해서 하자,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보시.